알아보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3분 2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분석해보는 시간이죠.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저희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? 나루히토 일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지난 22일에 이 일왕 즉위식이 있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참석을 했죠. 그렇습니다. 그 22일 오후에 도쿄 지요다구의 교쿄에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열렸는데요.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180여 개국의 대표들이 쭉 참석을 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나루히토 일왕은 국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항상 바란다라면서 국민에 다가서면서 헌법에 따라서 일본국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나루히토 일왕의 그 맹세 발언, 그러니까 뭐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까지 개헌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.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이 헌법에 따라서 상징적 역할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그 일왕이 실권을 가지는 어떤 전쟁 이전의 체제로 되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일본 우익들의 구상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발언이라는 거죠. 네. 다만 아버지였던 아키히토 상황이 언급했던 뭐 헌법 준수 이런 표현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. 어쨌든 이런 이제 얘기에 대해서 아베 신조 총리는 뭐 만세를 부르는 것으로 화답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모양새가 좀 총리가 일왕보다 낮은 위치에서 만세를 외치는 행위 그리고 즉위식이 다소 좀 신화적 색깔을 갖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다. 이런 점들은 헌법상의 국민주권 및 정교분리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아베 신조 정부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원래 스타일 그대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네. 뭐 즉위식 장면을 보셨거나 뭐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신화적 색깔을 가지고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대표적으로 일본이 뭐 왕실에 전해져 내려오는 3종의 신기 중에 이제 한 가지 물건이 이제 등장을 하고, 네. 그다음에 또 화려한 장식의 옥자에 일왕이 오르는 모습 등등이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꼽히는데요. 일단 이 옥자는 하늘에서 뭐 이 일왕계가 내려왔다라는 신화를 좀 도구화한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방금 말씀드린 3종 신기라는 게 칼하고 거울 그리고 굽은 옥이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이런 물건들이라는 것이고,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물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이것도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다분히 이제 신비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, 여기에 또 이 즉위식을 진행하기 위한 국비가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정부 돈으로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일본 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. 네, 뭐 헌법 위반도 그렇지만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요즘 같은 이런 현대 사회에 다소 의문스러운 의식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드는데요. 그렇죠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나루히토 일왕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죠. 나루히토 일왕은 이제 1960년에 태어났는데요. 과거의 왕실들의 어떤 관례와는 달리 부모가 이제 직접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육아를 전담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.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남 일녀 중에 장남인데요. 1965년생인 후미히토 왕세제가 남동생이고, 네. 1969년생인 구로다 사야코가 이제 여동생입니다. 이 구로다 사야코는 2005년에 이제 평민과 결혼을 해서 왕족 신분을 잃은 그런 상황이고요. 네. 이 나루히토 일왕은 가큐슈인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1988년까지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1993년인 외교관이었던 오하다 마사코와 결혼을 하면서 또 여러모로 이제 세간에 많이 알려진 그런 상황이죠. 네. 그러니까 뭐 한 7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열애를 하고 오랫동안의 구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긴 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봤는데 결혼 자체도 두 사람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7년이나 시간이 걸렸던 게 일단 마사코 왕비 본인이 어떤 유능한 직업 외교관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. 이 결혼을 좀 꺼려했다.
이런 얘기가 있는데요. 뭐 아무래도 이제 황실의 일원이 되면 이런 뭐 자기의 어떤 꿈을 펼친다든지 이런 활동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. 당연히 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었겠죠. 무엇보다도 이 마사코 왕비의 이 외할아버지가 미나마타 병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신일본 질소 주식회사의 회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는 점.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됐다고 그러는데요. 네. 이 미나마타 병이라는 것은 공장 폐수가 이제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이로 인해서 오염된 해산물을 먹은 사람이 수은 중독을 일으키는 이런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죠. 다만 이제 그 마사코 왕비의 외할아버지가 회장을 맡았을 때는 이 질병이 일어난 이제 이후였기 때문에 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라고 하긴 하는데요. 네. 어쨌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웠던 모양입니다. 하지만 나루히토 일왕이 이 마사코 왕비에 대한 어떤 고집을 꺾지 않았던 데다가 이 남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가 1990년에 먼저 결혼을 하고 또 자녀까지 보게 되면서 이 나루히토 일왕을 빨리 좀 결혼을 시켜야 된다. 이런 여론이 불거졌다고 하는데요. 네네. 결국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나루히토 일왕의 고집이 관철돼서 결혼을 하게 됐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이죠. 네. 뭐 고집을 부려서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왕실 내 대다수 사람들이 이미 많이 반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았겠네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참 전형적인 불행한 왕비였다 이렇게 얘기할 네. 수밖에 없겠는데요. 좀 극도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왕실 내의 논리로 보면은 뭐 왕비의 가장 큰 임무는 뭐 아들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네, 마사코 왕비는 여러모로 이렇게 좀 이 왕실의 어떤 압박을 경험을 하면서 수차례 좀 유산을 겪었다고 하고요. 이후에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한 끝에 뭐 결국은 딸을 얻게 되는데 이르렀습니다. 네. 그러나 왕실은 또 지속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을 요구했던 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후미히토 왕세제가 2006년에 아들을 또 얻게 되면서 좀 나루히토 일왕과 후미히토 왕세제가 사이에 이제 경쟁 구도가 성립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졌던 거죠. 예. 결국 마사코 왕비는 적응장애라는 이유로 집거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. 그래서 한 10년 넘게 이제 좀 이 대중의 어떤 시선에서는 벗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네. 하지만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가 좀 된 이후에는 조금씩 대외 활동을 재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루히토 일왕은 어떻게 대처했나요?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. 우리가 이제 그냥 듣기에는 이렇게 될 때까지 나루히토 일왕은 뭐 다 방관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. 뭐 나름대로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좀 추측은 됩니다. 네. 결혼 당시부터 마사코 왕비에게 뭐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지켜주겠다 뭐 이런 낭만적인 약속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성별을 이제 사전에 감별을 좀 해서라도 아들을 좀 낳아야 된다. 이 요구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는 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. 결정적으로 2004년에 이 왕실 내에 마사코의 경력과 이에 근거한 마사코의 인격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바람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거네요. 그렇죠. 네. 이 왕실 내에 불화가 있다는 점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. 이 여파로 아키히토 상황에게 뭐 질책을 받기도 하고 또 자질론에 휩싸이는 이런 상황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. 하지만 즉위 전까지 이렇게 좀 왕세자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을 것이다.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쭉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현대사회 이야기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인데 뭐 어찌됐건 이 왕실 내 불화라는 건 동생과의 경쟁 구도도 반영이 된 거겠죠. 그렇죠. 이 나루히토 일왕하고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뭐 전형적인 어떤 구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공부 잘하고 또 모범적인 형 여기다가 학업에는 관심이 없고 놀기만 좋아하는 동생 뭐 이런 구도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왕위를 첫째에게 물려주겠다는 이 아키히토 상황의 확고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후미히토 왕세제 부부가 좀 후계 구도를 이용한 권력욕을 좀 키우는 이런 상황이 된 데다가 네. 나루히토 일왕이 지나치게 온건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진 극우 세력들이 후미히토 왕세제 쪽에 접근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대립 구도가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아들만 이 계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나루히토 이후에 차기 일왕 계승 순위를 보자면 일단 차남인 후미히토가 되는 거고 그 후미히토의 아들인 아사히토가 이제 2순위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립 구도가 연출이 되고 또 이렇게 아들만 남자만 계승하는 게 현대 사회에 맞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여왕을 배출하자는 논의도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의 이 왕실 전범
헌법에 따르면 왕은 이제 부계의 남자만 계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. 네. 여성은 결혼과 함께 왕족 자격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족과 왕위 계승자의 숫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. 2006년까지는 나루히토 일왕도 또 후미히토 왕세제도 모두 아들을 갖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. 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 때인 2005년에 이 여왕을 인정하거나 또는 모계 혈통의 일왕을 인정하는 이런 방안의 논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. 네. 이 논의 자체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라면 이제 딸밖에 없는 나루히토 일왕에게 좀 유리한 결과가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후미히토 왕세제에게 아들이 생기면서 이 논의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현재 이제 이 왕위 계승 대상자가 사실상 한 명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불안한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대안을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여왕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자, 뭐 모계 일왕을 좀 생각해 보자. 이외에 혹시 또 다른 대안도 있나요?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정이 왕실의 권력을 줄이기 위해서 히로히토의 직계 후손을 제외한 왕족들을 다 평민으로 강등시켜 버렸는데요. 네. 최근에 자민당 내 우파 의원들이 이 사람들 일부를 다시 왕족으로 복귀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후계는 안정을 시켜야 됐는데 여왕이라든지 모계 혈통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.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나루히토 일왕의 평화 헌법에 대한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. 이 즉위 전의 헌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들을 보면 아버지인 아키히토 상황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2014년에는 현재 일본은 전후 일본 헌법을 기초로 쌓아 올려졌고 평화와 번영을 향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헌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.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. 2015년에는 전쟁의 비참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든지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 모르는 세대에게 경험과 역사를 올바로 전하는 게 중요하다.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예. 근데 이런 발언들은 결국 이제 전때의 왕세자로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입장일 것이냐. 이건 이제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또 일본 체제의 특성상 일왕이 어떤 이 헌법에 대한 입장과는 관계없이 또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뭐 일왕은 상징적인 인물일 뿐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또 일본의 정치 특징이기도 하니까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헌을 외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지난 4일에도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레이와 시대에는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함께 추진해야 된다라면서 헌법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. 네. 일왕이 교체됐고 연호가 바뀌었다는 점을 시대가 변했고 따라서 헌법도 바뀌어야 된다. 이 주장의 근거로 쓰고 있는 셈인 건데요. 또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와 나루히토 일왕이 1대1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도 개헌 여론을 위한 것으로 좀 받아들이긴 분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.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? 이 일왕과 총리가 만나서 국내외 정세를 논하는 것을 내주, 일본말로 나이소우라고 하는데 네. 이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불분율이거든요. 이 일왕을 정치적 권한이 없는 존재로 규정한 헌법조항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70년대 장관급 인사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아키히토 일왕의 발언을 공개했다가 사임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였는데요. 또 이 내주 자체가 2차 대전 이전 일왕이 실권을 갖던 시기에 잔재다. 이런 지적들이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. 네. 즉 은근슬쩍 과거처럼 일왕이 정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던 거 아니냐.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얼마 전에 즉위식이 열렸던 나루히토 일왕에 대해서 저희가 인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.